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용재 기자 리포트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틀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성사에 국내 진통이 상당했던 만큼 윤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보일 결과물 상당히 좀 어깨가 무거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어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 성명이 아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했고요. 자, 민주당은 우리 외교사의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다. 정의당은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다. 악평을 했습니다. 자, 여야의 입장, 평가가 상당히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좀 너무 두둔한다, 또는 야권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쪽이세요, 변호사님? 예, 그래도 이 정당에서 평가하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진보 진영 언론에서 표현이 조금 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격했습니까? 예, 국익은 없고 예. 오므라이스만 남았다. 오므라이스요. 예, 오므라이스만 남았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모 신문에서 그렇게 그 제목을 달았던데, 글쎄요, 아마 이 문제에 이렇게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저는 보수논객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의 그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갔습니다. 그걸 내놓았는데, 자, 그러면 일본이 이 윤 대통령의 안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진솔한 사과. 이 사과 옛날에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 사과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솔한 사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진전된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문제는 이번에 형식적인 사과도 없었어요. 예, 그렇서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배상, 예.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참 대할 나위 없이 좋았겠는데, 네. 일본은 이번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야당이, 그리고 진보 진영 언론이 산무 외교다, 산무 굴욕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둑 격언 중에 보면 취대 사소,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좀 버려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대로 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그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배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사실 그동안에 소송을 해서 그 배상을 받으려 하는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분들은 오로지 돈만 목적이었던 그런 분으로 매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과란 말이에요. 진솔한 사과인데, 이 진솔한 사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없고, 이번에도 일본은 전혀 반성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라는 게 아베 신조, 그 다음에 그 스가 요시히데, 또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이 세 전후 이 수상들, 네. 전후 총리들, 이분들은요, 쉽게 말하면 사과는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는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자기들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 자기들과는 사과는 없는 문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위안부 합의를 한 걸 문 대통령이 들어와서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 예. 그 재단을 출연한 결국 재단이 거죠. 그 해체가 되고 돈 100억, 이 경상도 말로 그 호부 100억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사소한 금액이라 이런 말인데, 이 호부 100억을 내놓고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전부 다 일본이 다 직내를 한 것처럼 얘기대로 만들어 버리느냐.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취대 사소를 한 거예요. 한일 관계를 계속 놔두다가는 우리한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문 대통령은 결국
안 된다. 이래서 없는 것으로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기를 시킨 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아주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3년 전 7월 1일 날 아베 신조가 느닷없이 그 소위 소부장을 딱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네네. 한국의 그 이제 목줄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도체 세계 분목 수출 규제요. 그런데 예, 우리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그 소부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 세 개가 모두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예. 자생력은 좀 강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예. 지금 불화수소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불화폴리미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포토 레지스터 이 부분이 조금 예. 어렵다. 네. 아직까지 좀 어렵다 예.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 일본에 이걸 공급하는 소부장 그 회사들도 굉장히 예. 어렵다는 거죠. 네네. 자기들이 제일 큰 그 매출을 해주는 곳이 한국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네. 여기 매출이 막혀가 있으니까 중국에 그 자기들 회사가 아닌 것 같은 공장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도 그런 걸 만들어서 예. 우회 수출을 하는 그런 형식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든 이 수출 규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 공조 여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는 당장 전기차 문제도 그렇고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자. 그리고 사실 뭐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원복을 안 시키더라도 우리는 솔직히 크게 답답한 것이 없는데 그렇죠. 일본은 많이 답답하죠. 이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 해주고 이 작은 것은 우리가 다 양보를 해주고 그리고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네. 자,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사과도 받아내고 앞으로 진전된 관계를 유지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예. 취대야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취대사소에서 이게 사소라고 생각한 것이 보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두고 짐이 될 수가 있다. 예. 사소라고 생각했던 소자가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일본에게 이렇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하는 자존심이거든요. 이러니까 그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대충 보면 거의 한 6대3, 7대3으로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마치 그 뭐 야당처럼 항복 외교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에 다들 분노를 하고 실망을 하고 있다. 지금 실제 그 국정 긍정 평가도가 네.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 2주 동안 예.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 하나의 그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왜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냐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재단이 제3자 변제를 한 뒤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윤 대통령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 반면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주권 국가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탄핵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피해자들의 반발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기업들의 배상금과 뭐 구상권 청구 없다는 말이 배임과 혹은 또 직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야권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이 만든 재단이 일단 피해자에게 다 배상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과연 옛날에 전범 기업들 그 판결을 받았던 피고 기업들은 그러면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것들이요? 책임을 다 면하느냐?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것도 일본 기자들이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그 윤 대통령에게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 대통령 답변은 구상권을 행사하면 모든 문제가 원래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일은 상정하지 않는다. 상정하지 않는다 말은 외교적인 그 표현으로 보입니다만은 어떻든 구상권 행사하고 하진 않겠다 이런 건데 실제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돈을 내겠다는 일부 기업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 전문 기업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 옳은 방법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가집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이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일본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하나는 위안부에 대한 이 정말 처절한 반성. 네. 물론 그 과거 오부치 그 선언에 보면 김대중 65 오부치 년이요? 선언에 보면 예, 네. 통절한 반성 네. 그리고 사죄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개성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 위안부를 표현한 그 손일상 있잖아요. 그 앞에 일본 총리쯤 되면 한 번 정도 꿇어앉아서 네. 아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 한마디 있으면 우리 국민들요 마음을 다 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 풀 거예요. 아 일본이 저 정도로 이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계속 물고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속 좁은 국민이 되어버린다. 아마 그렇게 할 분들이에요. 독일은 전범국가 얘기 나올 때마다 사과하고 나올 때마다 사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마다 그것이 진전된 어떤 인식으로 인한 네. 제대로 된 통진한 반성과 사과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꼭 말이 따라붙고 또 망언이 또 따라붙고 그것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망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면 저게 무슨 반성이냐. 하지만 독일이 과거에 폴란드 국민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한 반성 사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통절한 반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였고.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건데 또 하나 있죠. 이제 위안부에 관련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강제징용에 관해서 그런 게 있고, 네.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자존심이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문제겠죠. 독도 문제는 원래는 시마네현에서 그 다케시마의 날 뭐 이런 걸 만들면서 그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간 사항인데 예. 일본에서 이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만든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베 신조 총리예요. 네. 아베 신조 총리는 두 번째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731이라는 숫자가 찍혀가 있는 비행기에 진투기에 올라가서 엄지손가락을 내세운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도 문제 이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아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차관급을 시마네현에 파견을 합니다. 네. 파견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두 달이 좀 지나서 파견이 되죠. 예. 다케시마의 날에 파견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독도 문제를 일본인 문제로 키워버린 거예요. 아베 신조가. 그러면서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서에만 들어가 있던 걸 이제 초등학교까지 독도는 일본 땅. 그리고 일본의 국방백서에 보면 독도는 다케시마는 자신들이 반드시 수복해야 할 그러한 영토다, 고유의 영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서 기껏 여기에 공사 정도를 초치를 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걸로 예. 이 사안을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자존심입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가 삐걱이기 시작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데서 출발이 됐어요. 네네. 그전까지는 뭐 셔틀 외교니 뭐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일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늘 이걸 또 강조를 합니다. 일본이요. 참 나는 재밌는 걸 보는데 일본은 한국을 우파가 이용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혐한을 자기들이 정치적 긍정도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질수록 혐한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일본 우익이 이용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반일은 우리나라 보수 우파가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가 이용을 합니다. 우리 우파들도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떼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자유진영이니까 앞으로 화합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할 인접국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좌파는 적절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반일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우파는 친일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자연스럽게 있어요? 우파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요. 네. 그리고 매국노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자기들은 반일을 하고 독립지사고 이런 위치에 서고 그래 죽창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거 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일 프레임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좋게 표현하면 진보 진영, 나쁘게 표현하면 좌파 진영에서 이게 그 수단으로 쓰고 있고 네. 그리고 혐한 일본에서 우익 진영에서 쓴다. 좀 아이러니네요. 예. 아주 대표적으로 아베 신조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이번 기시다 총리까지 이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오부치 그 성명에서 보이는 통일이라는 네. 반성은 그냥 개성한다 이런 식의 말 하나만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다 개성한다고 했는데 뭐 보고 자꾸 우리 보고 자꾸 반성하라고 얘기하느냐. 다 끝낸 얘기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결국은 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왔죠. NHK도 그런 방송을 하고 뭐 했다는데 참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NHK가 영 없는 소리를 했을 리도 없고 그것이 다케시마 말입니다. 둘러싼 문제도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 없었다, 아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표현이 이 외교적 뭐 표현을 좀 썼던데 완전히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일본 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그런 그런 말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다케시마 일본 표현이죠. 그리고 독도 문제하고 입장 위안부 문제가 있었냐 전달했다. 없었냐 이제 그 문제인데. 네네. 우린 전달했는데 몰라, 우린 못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이 기시다 총리가 그 위안부 합의를 예. 제대로 한국이 이행을 하도록 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가 이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 외무부 장관 외상이었지 않습니까? 예. 외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나온 일본 측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 얘기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마 윤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발언이 있겠죠. 몰라, 이건 이번에 안 들을래.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예. 이번에 취대 사소 큰 네.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린다. 네. 아마 이 판단 아래 움직였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한편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저는 윤 대통령이 이것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예. 그 국가 원수로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우선 네. 욕을 듣더라도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 흉내는 잘 낸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는 네. 정말 대통령을 하시는 통치자 반열에 정말 옳은 분 같다. 분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논란과 내용, 이번에는 당헌 80조 삭제 관련입니다. 당헌 80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정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 직무 정지, 단 당무의 부당 기소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외 인정.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된다. 민주당 정치혁신위가 이런 검토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빠른 진화에 일단 나서긴 나섰는데. 이게요. 이 80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네. 뇌물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예. 이 당직에서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곧 멀지 않아. 기소가 된다. 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음 주일지도 모르고 네. 보름 뒤일지도 모르죠. 지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이거든요. 적어도 검찰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소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 측에서 정치가 돼버린다. 그럼 대표의 권능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망인가를 만들어 뒀잖아요. 그 지난번 전당대회 전에. 네.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판단을 하면 그대로 당 대표직을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당헌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애초에 80조를 삭제를 해버리자. 이 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명계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신명철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고 예. 이 80조가 논란이 되니까 애초에 없애버리자 이러는데 글쎄요. 이게 그 결국은 이 앞으로 그 1년 남은 총선에 있어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도 총선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총선에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나도 이제 정치 못한다.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치고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뭔가 어떤 하면 부분이요? 당장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오늘 두 번째 재판 받았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선고만 나도 국회의원 자리도 떨어지고 모든 문제 당도 434억 원 대통령 선거 비용 받은 거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바꿔 말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예. 이재명 대표도 정치 생명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총선에 패하지 않고 이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야 될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렇죠. 사건은 아직 그 한참 뭐 수사가 좀 남아있고 관련자들 또 조사를 마치 하면 기소를 하겠지만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사실상 다 끝나 있거든요. 조사는 다 끝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백현동 사건도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다 마치고 지금 거의 수사를 지금 이 경찰에서 넘어온 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이건 대장동 사건과는 달리 거의 왁구가 딱 짜져가 있다. 이제 검찰 표현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틀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표현. 그리고 크게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요 첩첩산중입니다. 가면 갈수록 산골은 더 깊어지고 앞은 청길랑 떨어지다. 이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가 내가 총선을 패하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계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지금 저는 이제 김기현 그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가서 예. 이제 인사를 하고 손을 붙잡고 서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하고 앞으로 2주마다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까. 지금 아마 속은 이재명의 속은 숲 금등이처럼 때가 있을 것이다. 뒤에 이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본인이 법률가니까 더 잘 알죠. 네. 본인이 아마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알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장동 백현동 사건 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요. 이게 우선은 800만 불인데 다 합하면 1000만 불이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이재명의 그 북한 방문을 그 요청을 거꾸로 해달라 하는 그 부탁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검찰에서 단순히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대북 송금 문제 하나만을 짚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또 이재명 그 대표의 도덕성이 걸려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비록 조폭 출신이지만 김승태를 난 모른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술자리에서 전화를 먼저 바꿔주기로 하면 통화를 한 것 같기는 갔는데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를 한 게 2통, 3통, 4통 뭐 지금 4통까지 드러났죠. 네네. 지금 알려지기로. 그래서 이건 정치인 이재명의 도덕성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난 좀 더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이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네. 그나마 미래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위기를 맞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